지금 북유럽 작은 나라 덴마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구 590만, 한국의 10분의 1입니다.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고 거대 기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금을 미친 듯이 걷어갑니다. 소득세고 조 15%, 부가세 25%, 노동시간은 OECD 최하위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인 GDP 7만 5천 달러, 독일, 영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공공부채는 30%대, 일본은 260%입니다. 실업률 5%, 국민 행복도 세계 최상위, 정부 신뢰도 88%. 문제는 이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덴마크에는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높은 세금이 경제를 살리고 복지가 성장을 만들고 작은 나라가 거대 기업을 키웁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의 시작점, 바로 가난했던 농업국가 덴마크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덴마크가 항상 부자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덴마크는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공장을 짓고 산업화를 추진할 때 덴마크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과 고기였습니다. 기계도 없고 화학 산업도 없고 철강 산업도 없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유럽 전역에 공장 굴뚝이 솟아오를 때 덴마크는 여전히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계속된 위기 속에서 덴마크는 살아남기에 급급했습니다. 산업 기반은 약했고 경쟁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습니다. 5년간의 점령기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덴마크는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초토화되지 않았습니다. 폭격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대부분의 인프라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덴마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가난한 농업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덴마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덴마크는 빠르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북유럽 이사회에 가입했고 1960년에는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73년 결정적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 EEC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유럽 연합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590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갑자기 수억 명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내수 시장이 작다는 약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덴마크는 북유럽 모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복지 국가의 결합이었습니다. 시장 경제는 유지하되 그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죠. 1960년대 후반 덴마크는 배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국가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까지 무료로 만들었고 직업훈련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교육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 졸업하면 교육이 끝나지만 덴마크는 달랐습니다. 30살이든 40살이든 5살이든 다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이 변하고 산업이 바뀌면 노동자들도 함께 바뀔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그 비용을 모두 댔습니다. 보편적 의료도 도입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미국처럼 의료비 파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착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건강한 노동자는 병가를 덜 냅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 걱정 없으니까 창업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투자도 했습니다.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2005년부터 코펜하겐은 자전거 인프라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전용 도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까지 만들었죠. 왜일까요? 건강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면 병원에 덜 갑니다.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거기다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대기도 깨끗해집니다. 일석다조였습니다.
오늘날 코펜하겐 시민의 62%가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만 500km가 넘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들은 자전거를 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프라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신호 체계는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GDP 대비 세금 비율이 1965년 29%에서 1980년대에는 거의 50%까지 치솟았습니다. 20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무너진다. 기업들이 도망간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성장이 멈춘다. 전형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잘 교육받고 건강한 인구가 덴마크의 가장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건강하니까 결근율이 낮았습니다. 평생 교육 시스템 덕분에 산업 구조가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덴마크는 본격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우유와 고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약, 해운,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교육, 의료, 그리고 자전거까지. 언뜻 보면 돈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투자들이 결국 덴마크를 부자로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덴마크는 더 이상 가난한 농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GDP는 빠르게 성장했고 1인당 소득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졌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습니다.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높은 세금 덕분에 덴마크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덴마크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탄생시키기 시작했으니까요. 덴마크가 부자가 된 진짜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든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개의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머스크, 그리고 베스타스입니다. 먼저 노보 노디스크부터 보겠습니다. 1923년에 설립된 이 제약회사는 처음부터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온갖 약을 다 만들 때 노보 노디스크는 오직 인슐린만 팠습니다. 미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의 거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보 노디스크는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3,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토요타보다 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100년간 한 분야만 파면서 쌓은 기술력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노보 노디스크는 또 다른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오젬픽과 위고비 같은 체중 감량 약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부작용으로 체중이 빠진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쓴다는 소문이 돌았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이 약물들로 20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인구 590만 명의 나라에서 나온 한 회사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혼자서 덴마크 GDP의 거의 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국가 경제의 5%를 차지하는 겁니다. 다음은 머스크입니다. 1904년에 설립된 이 해운 회사는 지금 전 세계 무역의 14%를 운송합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컨테이너 5개 중 하나는 머스크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위치가 좋았습니다. 덴마크는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 무역의 중심지였죠. 머스크는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배를 사들였고 항로를 개척했고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중국이 개방했고 동유럽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머스크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컨테이너선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컨테이너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은 여전히 개별 포장으로 운송되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컨테이너가 미래라고 확신했고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물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비용이 급감했고 속도가 빨라졌으며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머스크의 컨테이너선은 700척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매일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나릅니다. 애플 아이폰도, 나이키 신발도, 이케아 가구도 대부분 머스크배를 타고 옵니다. 인구 590만의 나라에서 나온 회사가 전 세계 무역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타스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945년에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터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했고 전 세계가 에너지기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석유를 더 많이 사들이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덴마크는 달랐습니다. 풍력에 베팅했습니다. 1973년 덴마크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여전히 산업의 근간이었죠. 하지만 덴마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에너지원 개발에 나선 것이죠. 베스타스는 1979년부터 풍력 터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발전량도 적었고 고장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계속 개선했습니다. 터빈을 더 크게 만들었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며 더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풍력이 가장 유망한 대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스타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베스타스는 전 세계 풍력 터빈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1위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전역에 터빈을 공급합니다. 베스타스의 터빈은 현재 85개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발전 용량은 160GW가 넘습니다. 이는 약 1억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덴마크 자체도 풍력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덴마크 전체 전력의 50% 이상이 풍력으로 생산됩니다. 어떤 날은 100%를 넘어서 남는 전기를 이웃나라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 정도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50년 전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미래에 투자한 것이죠.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틈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만, 머스크는 해운만, 베스타스는 풍력만 팠습니다.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도왔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590만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 대기업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높은 세금이 경제를 죽인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이 상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GDP의 거의 50%를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OECD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이 27% 정도인 거 생각하면 거의 2배입니다. 미국은 24%입니다. 일본도 30%누입니다. 덴마크는 50%누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굴러갑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무엇에 세금을 매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업과 고용주를 쥐어잽니다. 법인세 높이고 급여세 올리고 사회보험료 받아냅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고용주가 직원 월급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45%가 넘습니다. 직원한테 100만 원 주려면 회사는 145만 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기업들이 사람 안 뽑습니다. 고용이 줄어듭니다.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이유입니다. 덴마크는 정반대로 갑니다. 법인세는 낮춥니다. 22%입니다. OECD 평균 23.6%보다 낮습니다. 독일은 29.9%입니다. 프랑스는 25.8%입니다. 덴마크는 22%입니다. 급여세도 낮습니다.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걷느냐? 개인한테서 걷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로 걷는 겁니다. 소득세는 높습니다. 최고 구간 55%입니다. 억대 연봉자는 절반 넘게 세금으로 냅니다. 부가세도 25%입니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전자제품 하나 살 때마다 25%가 세금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트릭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이익도 개인에게 갑니다. 주주들이 배당받거나 주식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때 세금 거두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같은데 중간에 기업을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쉽게 사람을 뽑습니다. 고용 비용이 낮으니까요. 해고도 쉽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고용을 늘립니다. 뽑기 쉬우니까 기업들이 겁내지 않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실제로 덴마크 실업률은 5% 안팎입니다. 유럽 평균 6.5%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가 쉬우면 사람들이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여기서 천재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플렉시큐리티입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말입니다. 회사는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가가 노동자를 책임집니다. 해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얼마나? 이전 월급의 최대 90%까지 받습니다.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주지 않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력서 쓰는 법도 알려주고 면접 준비도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냥 집에서 돈 받으면서 놀게 두지 않습니다. 빠르게 새 직장 구하도록 밀어붙입니다. 6개월 안에 재취업 못하면 의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노동자들이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쉽게 합니다. 스타트업 가기도 하고 업종 바꾸기도 하고 재교육 받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집니다. 사람들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육아 정책도 비슷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합쳐서 최대 52주를 쓸 수 있습니다. 1년입니다. 그것도 유급입니다. 급여의 상당 부분을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빠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엄마만 쓰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나눠서 씁니다. 아빠가 6개월 쓰고 엄마가 6개월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아빠들의 90% 이상이 육아 휴직을 씁니다.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집니다. 덴마크 여성 고용률은 75%가 넘습니다. OECD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은 60%도 안 됩니다. 일본도 70% 안팎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이 낳아도 커리어가 깐기 때문입니다. 1년 쉬고 복직하면 됩니다. 회사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니까 엄마 혼자 부담지지 않습니다. 전체 노동시장 참가율도 높습니다. 근로 연령 인구의 77% 이상이 일합니다.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63%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지가 적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덜 일합니다. 복지가 많은 덴마크에서 더 많이 일합니다. 왜일까요? 안전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세금 많이 내도 제대로 쓸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덴마크는 그게 됩니다. 정부 신뢰도 88%입니다.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덴마크인 10명 중 9명이 정부를 믿습니다. 미국은 16%입니다. 한국도 30%도 안 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신뢰가 높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덴마크의 지니계수는 0.28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0이면 완벽한 평등형, 1이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겁니다. 0.28은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0.41입니다. 영국은 0.32입니다. 한국도 0.33 정도입니다. 덴마크가 훨씬 평등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금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CEO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덴마크 CEO는 평균 노동자의 60배를 법니다. 많아 보입니까? 미국을 보세요. 290배입니다. 거의 5배 차이입니다. 한국도 150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100배 정도입니다. 덴마크는 60배입니다. 왜 이렇게 격차가 작을까요? 누진세 때문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억대 연봉부터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냅니다. CEO가 10억을 벌어도 실수령은 4억 5천 정도입니다. 저소득층은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소득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각종 공제와 지원금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집세가 비싸면 주거지원금을 받습니다. 의료비는 애초에 무료입니다. 교육비도 무료입니다. 계산해보면 저소득 가정은 정부한테 받는 돈이 내는 세금보다 많습니다. 주택정책도 독특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모기지 금리를 30년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을 옮겨도 유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에 금리 2%로 집을 샀다고 칩시다. 2020년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도 2% 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새 집 사면 새 금리 적용됩니다. 금리가 5%로 올랐으면 5% 내야 합니다. 덴마크는 2%를 유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집값이 올라도 사람들이 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세요. 2020년에 1% 금리로 집 산 사람들 지금 이사 못 갑니다. 새로 사면 5% 금리 적용되니까요. 월 이자가 5배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 박혀 있습니다.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이게 없습니다. 금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노동시장도 유연해집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사 가면 되니까요. 임대주택 지원도 큽니다. 코펜하겐 같은 대도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가 많습니다.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인기 지역은 몇 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가난하다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도심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직장이 대부분 도심에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덴마크는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자도 많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간입니다. 이게 경제에 좋습니다. 왜일까요? 소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소수가 사치품 사는 경제가 아니라 다수가 필요한 걸 사는 경제입니다. 내수가 튼튼해집니다. 경기 변동에도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 시스템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에는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크기입니다. 인구 590만은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서울보다 적습니다. 작으면 관리가 쉽습니다. 정책 실험도 쉽습니다. 잘못되면 빠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인구 3억 4천만입니다. 덴마크의 58배입니다. 50개 주가 있고 수천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정책 하나 바꾸려면 엄청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의회 통과시키는 것만 수년 걸립니다. 덴마크는 훨씬 빠릅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국민들도 금방 체감합니다. 피드백이 빠른 겁니다. 둘째, 동질성입니다. 덴마크 인구의 84%가 민족적으로 덴마크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배웁니다. 이게 신뢰를 만듭니다. 내 세금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덜 아깝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얘기 꺼내기 조심스러워 하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관대합니다.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합니다. 이게 미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복지 시스템에는 약점입니다. 내 세금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복지 확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 합의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셋째, 지리입니다. 덴마크는 유럽 한가운데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가 이웃입니다. 전부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수출의 70%가 유럽으로 갑니다.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유로화를 쓰진 않지만 페그제로 묶여 있습니다. 무역 리스크가 적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주요 수출품이 대두, 철광석 같은 원자재입니다. 가격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중국 경기 나빠지면 바로 타격받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덴마크를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금 구조입니다.
어디에 세금을 매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고용에 세금을 때리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 결과가 10%대 실업률입니다. 덴마크처럼 법인세와 급여세를 낮추고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로 거두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육 투자입니다. 덴마크는 GDP의 6%를 교육에 씁니다. OECD 최상위권입니다. 한국도 높지만 5.1% 정도입니다. 미국은 6.1%입니다. 중요한 건 비율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덴마크는 평생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40살이 되어서도 50살이 되어서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노동자도 함께 바뀔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GDP의 4%만 씁니다. 연구개발은 1.4%밖에 안 씁니다. 덴마크는 3%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결과는 이탈리아는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서 외국으로 떠납니다. 두뇌 유출이 심각합니다. 교육과 혁신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노동시장 유연성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제가 뭡니까? 정규직 해고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뽑습니다. 대신 비정규직만 늘어납니다. 청년들은 계약직으로 전전합니다. 경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숙련도가 안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정체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덴마크 방식을 보세요. 해고는 쉽게 합니다. 대신 실업자를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찾아줍니다. 기업은 부담 없이 사람을 뽑습니다. 노동자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시장이 유연해집니다.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플렉시큐리티의 힘입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겁니다. 물론 이게 다 돈이 듭니다. 실업급여, 재교육 프로그램, 취업 지원 서비스 전부 세금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입니다. 실업자가 빨리 재취업하면 다시 세금을 냅니다. 소비도 합니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실업자를 방치하면 장기 실업으로 빠집니다. 기술이 녹슬고 의욕도 떨어지고 재취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 비용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덴마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입니다. 1980년 이후 덴마크 인구 증가의 거의 전부가 이민에서 왔습니다. 출산율이 낮습니다. 2024년 현재 합계 출산율 1.67명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없으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민자들이 노동력 부족을 메워줍니다. 의료, 건설, 서비스업에서 일합니다.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숙련 이민자들은 실업률이 높고 세금 기여도가 낮습니다. 복지 혜택은 받는데 내는 세금이 적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혜택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취업 요건도 추가했습니다. 1우선 접근법입니다. 그냥 돈만 주지 않습니다.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압박합니다. 언어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덴마크어를 못하면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고숙련 이민자는 적극 유치합니다. 엔지니어, IT 전문가, 의사 같은 인력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고숙련 전문직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만 맞으면 몇 달 안에 비자가 나옵니다. 가족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이중 전략입니다. 저숙련은 통제하고 고숙련은 환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숙련 인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도 원합니다. 급여도 더 높습니다. 덴마크는 세금이 높으니까 실수령액이 적습니다. 연봉 10만 유로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건 5만 유로 정도입니다. 미국은 7만 유로 이상 받습니다. 인재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덴마크 인구의 20% 가까이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2050년이 되면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4명당 1명꼴입니다. 고령 인구는 의료비를 많이 씁니다. 연금도 받습니다. 세금은 안 냅니다. 근로연령 인구는 줄어듭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줄고 복지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정에 어마어마한 압박입니다.
고령화 문제에 덴마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은퇴 연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67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2030년에는 68세가 됩니다. 2035년에는 69세입니다. 최종적으로 70세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대 수명과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은퇴 연령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발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대합니다. 야당도 비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해합니다. 대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은퇴 연령을 안 올리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둘 다 싫으니까 은퇴 연령 상승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정부가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합니다. 공공 서비스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디지털 아이디를 씁니다. 은행, 병원, 정부 서비스 모두 온라인으로 됩니다. 서류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로봇 보조 수술을 도입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도 활용합니다.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읽고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의사가 최종 판단하지만 AI가 1차 스크리닝을 합니다.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의사 한 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자동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농업 분야부터 봅시다. 덴마크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GPS와 센서로 밭을 알아서 갑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종도 자동이고 수확도 자동입니다. 노동력이 줄어도 생산량은 유지됩니다.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는 스마트 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역이 대부분 자동화됩니다. 크레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트럭이 알아서 배치됩니다. 기계 학습으로 최적 경로를 찾습니다. 제조업도 자동화가 진행 중입니다. 로봇이 조립 라인을 맡습니다. 품질 검사도 AI가 합니다. 사람은 관리 감독만 합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인건비는 줄어듭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부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단순 반복 작업부터 없어집니다. 공장 조립, 창고 관리, 운전 같은 직업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재교육받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다른 직종으로 이동합니다. 플렉시큐리티가 여기서도 작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자동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왜일까요? 자동화가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 수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로봇이 단순 작업을 맡으면 사람은 문제 해결, 디자인, 혁신 같은 고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을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쓴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자동화 전략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할 필요 없는 일은 기계가 합니다. 대신 사람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재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어도 국가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미국도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에 로봇이 가득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일자리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교육 시스템도 약하고 실업 안전망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위협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제조업 일자리 되찾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이유입니다. 덴마크는 정반대입니다. 자동화를 기회로 봅니다.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이 생산하면 1인당 소득이 올라갑니다.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노동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노동자들은 연간 1180시간 정도 일합니다. OECD 평균 750시간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국은 1900시간이 넘습니다. 멕시코는 2200시간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도 높은 소득을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생산량이 많습니다. 잘 교육받은 노동자, 최신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수십 년간의 꾸준한 투자였습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 기술,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을 선택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덴마크 모델은 성공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덴마크는 작고 동질적이고 부유한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높은 세금과 큰 정부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세금 구조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고용을 죽이지 말고 소득과 소비에서 거두세요. 둘째,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교육과 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셋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되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하세요. 해고는 쉽게, 재취업은 적극 지원하는 겁니다. 넷째, 신뢰를 쌓으세요. 정부가 투명하게 일하고 부패를 없애고 약속을 지키면 국민들이 높은 세금도 기꺼이 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교육에 많이 투자합니다. GDP 대비 5%가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교육입니다.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이 부족합니다. 40대, 50대가 다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당하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해고는 어렵고 비정규직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중구조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 되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창업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도 낮고 기간도 짧고 재교육도 부실합니다. 신뢰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0%도 안 됩니다. OECD 최하위권입니다. 세금 올리자고 하면 반발이 엄청납니다. 제대로 쓸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효율과 낭비도 많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각종 부실 사업들,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더 내기 싫어지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선진국입니다. 6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디지털 전환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전자정부 모두 앞섭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세계 1위입니다. 배터리도 최고입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낡았습니다. 교육 시스템, 노동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덴마크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하세요. 사람을 버리지 말고 키우세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으세요.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미래는 어떨까요? 도전은 많습니다. 이민 문제, 고령화, 글로벌 경쟁 심화. 하지만 덴마크는 적응할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듯이 말이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농업국가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변신했고 오일 쇼크도 이겨냈고 금융위기도 버텼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혁신했습니다. 2024년 현재 덴마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 7만 5천 달러, 실업률 5%, 정부 신뢰도 88%, 부패 인식지수 세계 1위, 국민 행복도 최상위권. 숫자들이 증명합니다. 높은 세금이 경제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큰 정부가 반드시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덴마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집값은 비싸고 겨울은 길고 어둡고 세금은 정말 높습니다. 이민 문제로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국민들은 만족합니다. 경제는 성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올바른 곳에 투자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올바른 균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증명했습니다. 작고 자원 없는 나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높은 세금과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와 경쟁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덴마크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부자가 된 이유입니다.